네, 타이포그래피를 배워봅시다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타이포그래피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학문이나 어떤 영역을 배울 때 용어 개념을 먼저 알고 가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용어와 관련된 배경과 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거나 거리를 다닐 때 낯선 여행지에서 수많은 글자들을 만나게 되죠. 뭐 표지판도 그렇고 또는 어떤 안내 문구들 그런 데서 지금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읽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언어인지 알아볼 수 없는 알파벳이지만 어떤 언어인지 알아볼 수 없는 문자지만 우리는 그것을 문자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언어의 이미지들의 그 풍경 속에서 그 글자가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음을 짐작을 하고 그 문화권에서 그 나라에서 약속된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게 되죠. 뭐 책을 보다가도 서점에 가서 보면 수많은 글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일상 공간에서 그리고 아주 가까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종이에서까지 글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아니면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길가의 들풀에도 뭐뭐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죠. 뭐든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교수자가 출석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거기 뭐 학생 뭐 이렇게 부른다기보다는 이름을 부르면 훨씬 더 친근해지기도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용어,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폰트, 글꼴, 글자체에도 이름이 다 있어요. 길을 걷다 보면 이런 간판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아리따움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아리따움이라는 브랜드에서 쓰는 그 브랜드만의 글꼴이 있어요. 그 브랜드에서 아모레 퍼시픽에서 개발한 폰트가 있는데 그 글꼴의 이름은 아리따프리, 아리따도둠, 그래서 아리따서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먼저 지은 거죠. 디자인을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리따움에서 브랜드에서 쓸 수 있는 폰트죠. 우리가 쓰는 텔레콤 회사에서 T월드 같은 SK텔레콤에서 쓰는 글꼴도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체 이름은 SK텔레콤체가 아니고 메비우스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꼴들이 무료로 많이 배포가 돼 있어서 기업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학습 용도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폰트들이 다 이름이 있죠. 네, 현대카드도 그 폰트를 서체를 개발했던 대표적인 브랜드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현대카드가 처음에 글자를 폰트를 개발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현대카드에서 쓰는 폰트는 따로 이름은 없고 현대카드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쓰는 모든 사물들에는 다 이름이 있듯이 폰트도 다 각각의 이름이 있고 그 요소들마다도 다 이름이 있고 용어들이 있겠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있는 길가의 들풀에도 이름이 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문구에 있는 이 글꼴도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글에서 개발한 노토 셰리프, CJK 범주에 있는 노토 셰리프라는 폰트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설명이 됐으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서나 거리에서 보는 글자들,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글자들에서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디자인된 배경이 무엇인지 조금씩 궁금해질만 할 것 같습니다. 타이포그래피를 둘러싼 용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라는 말 자체가 이제 활자, 글자하고 관련된 말이니까
문자나 글자하고 관련된 단어도 이렇게 많아요. 글자, 글자꼴, 글자체, 활자체라는 말도 있고, 글씨, 뭐 글씨체, 서체, 폰트, 글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타이포그래피에서 중심이 되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식 표현도 있죠. 타입, 타입페이스, 타입 스타일 또는 뭐 레터, 레터 폼, 레터 스타일 등등. 폰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이제 영어적 표현, 서구식 표현과 우리는 또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한글에서 쓰는 용어들, 단어들이 좀 다소 혼재돼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이해를 하고 어떤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영어식 표현과 한글식 표현이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지, 어떤 뜻이 대응되는 영어식 표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이해하면은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가독성과 판독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계속 키워드에서 용어이기 때문에 영어식 표현과 한글식 표현을, 영어 표현과 한글 표현을 동시에 병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용법이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독성, 가독성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체, 글꼴에 대한 의미, 그리고 글자 가족, 폰트, 굵기와 스타일,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장체, 단체 이런 스타일하고 관련된 이탈릭, 오블리크라는 개념들, 그리고 모던 스타일 숫자, 올드 스타일 숫자, 숫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대문자, 그리고 문장 부호의 이름들, 그리고 이음자, 합자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배워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가독성과 판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판독성이라는 거는 보고 지각하는 과정의 성공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독성하고 이제 대비되는 대응해서 구별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독성하고 가독성, 리지빌리티, 리더빌리티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독서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서를 읽을 때 기능적으로 쉽게 인지되는 정도 또는 읽기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도, 그러니까 독서의 쉽고 빠르기에 미치는 영향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독성과 판독성은 독서를, 글을 잘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판독성은 낮자의 형태를 식별하는 정도를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하면, 판독성을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판독성에서는 이제 뭐 서법이나 아니면 인쇄체, 아니면은 인쇄된 상태나 스크린에 보여지는 상태에서 얼마나 알아보기 쉬운가, 그리고 어떤 글자, 기호로서의 글자가 가지는 어떤 형태적인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기호의 내적인 특성, 개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실험을 해보는 사례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려졌을 때, 글이 있고 그 글의 낱말들이 가려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려졌을 때 판독이 가능한가, 이거에 따라서 판독성이 좋고 나쁨을 우리가 판단해 보거나 실험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less is more라는 유명한 문구를 두 개를 다 아래쪽을 가려 봤는데, 소문자에서 아래쪽을 가린 것보다 대문자에서 아래쪽을 가린 게 어때요? 좀 더 판독하기가 양호하죠. 왜냐하면 대문자는 높이가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자보다 가려지더라도 우리가 가려진 부분을 유추해서, 왜냐하면 알파벳을 우리 그 마음속에, 기억 속에 다 형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가려져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가려지면 이제 판독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유추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게 되죠. 위를 가려도 마찬가지겠죠. 소문자일 때는 위에가 공간이 다 비워져 있으니까 가려졌을 때 다소 판독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대문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글은
받침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는 받침이 있기 때문이고, 어, 로만 알파벳을 기반으로 한 언어들은 알파벳들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블럭을 만들고 하나의 뜻을 만들고, 그리고 또 옆에 단어에 낱말에 또 뜻을 만들고, 그래서 만을수록이면 미음과 아와 니은과 히읗이 모여서 하나를 만드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죠. 조합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을 만약에 가려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리지 않았을 때보다 가렸을 때 전혀 다른 글자로 읽힐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로만 알파벳보다 높은 것 같아요. 많을수록에서 받침이 다 없어지니까 마을수록가 된다던가, 그 원래의 그 문장의 뜻을 유추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어떤 특정 부분이 가려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획에서 옆으로 가는 아획이나 아니면 의 같은 부분에서 우의 의획이 이렇게 가려지면은 우리가 다가 D로 읽힌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도 판독성이 굉장히 판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로만 알파벳보다 한글이 좀 더 판독성의 형태적인 그런 조형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언어임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독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독성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문장 그 단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단어, 문장, 단락 등의 식별도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향후에 배우게 될, 기능적으로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그런 행의 길이, 글줄의 길이나, 그리고 행간의 조절, 그리고 글자 간의 자간의 간격의 조절, 그리고 어떤 글꼴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도, 그리고 공간의 여유로움과 좁은 정도, 트래킹, 커닝 이런 개념들이 다 만나서 그런 기능적이고 방법론적인 것들이 다 만나서 이런 타입 세팅을 이루었을 때 이것들이 얼마나 잘 읽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읽히고 빠른 속도로 가독이 가능한가를 가리켜서 가독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가독성하고 판독성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글자가 잘 안 읽히거나 뭐 형태가 잘 안 보이거나 모든 것들을 다 가독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지적을 해주고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독성과 판독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자체, 글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영어에는 letter, type, character 이런 글자를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타입이라는 말, 타입페이스에서 타입이라는 말은 좀 더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금속 활자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속 활자 아니면 뭐 목판 활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활자를 뜻한다고 보면 되고요. 타입페이스는 그래서 이런 그 활자가 있으면 활자가 인쇄면이 이렇게 잉크가 묻는 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 면의 얼굴이라고, 찍히는 면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의 페이스, 그래서 타입 페이스라는 말이 탄생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면 레터폼이란 거는 글자의 폼은 형태니까 레터폼이란 거는 어떤 글자의 형태적인 그런 속성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업식 표현으로 레터랑 캐릭터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레터라는 거는 소리 글자, 뭐 캐릭터는 뜻 글자,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레터는 이제 한글이나 로마처럼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들의 주로 뉘앙스적인 의미가 있다면, 캐릭터는 한자처럼 상형 문자 같이 이렇게 뜻을, 하나의 완결된 뜻을 나타내는 낱말, 그러니까 한 글자의 뜻을 가진 그런 문자들을 캐릭터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알파벳의 낱자들도 캐릭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워드 프로세서나 뭐 인디자인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낱자 글자를 선택하는 옵션에서 캐릭터라는 섹션으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글자 중에 그 용어 중에 정말 많이 쓰는 용어죠. 폰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폰트는 디지털 폰트를 우리는 흔히 부를 때 그냥 폰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글자라는 것이 일정한 체계를 가진 부호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폰트는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한 벌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을 가진 글자의 한 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폰트라는 말 자체가 found라는 녹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활자 주조소라는 영어 표현이 founder이죠. 그래서 폰트 회사들이 founder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폰트 founder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어떠한 폰트 활자 회사, 활자 주조소에서 유래한 그런 활자 회사들인데요. 그 회사들에서 개발하는 그런 글꼴들을 세트를 부를 때 이제 폰트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는 그 활자통에 이제 무거운 금속 활자들이 막 담겨 있는데 과거에 이제 납활자 인쇄를 하던 그런 시대에는 그 금속 활자를 한 묶음을 팔 때 파운트라는 그런 단위로 판매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납활자들을 무게로 달아서 팔 때 파운트 단위로 팔았는데 그 파운트에서 유래가 돼서 폰트 한 덩어리 묶여진 한 벌 전체의 폰트라는 개념으로 정착이 됐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거는 그 글자 가족인데요. 폰트 패밀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폰트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의 한 벌, 하나의 묶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폰트 패밀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타입페이스 패밀리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패밀리는 우리말로 글자 가족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집성촌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듯이 폰트들도 이렇게 같은 유형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이룬다고 해서 폰트 패밀리라는 이제 의인화된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소규모 가족처럼 2인 가족, 3인 가족해서 그 가족 구성원이 3명, 4명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있어서 대가족을 이룰 수도 있죠. 폰트 패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글자 가족을 나타내는 글자 가족을 구성하는 그런 형식들이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시일 뿐이긴 하지만 노토산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노토산스 집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노토산스들이죠. 그러니까 노토산스의 타입페이스를 가진 그런 형태들, 폰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블랙부터 볼드, 미디움, 레귤러에서 틴까지 두께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고,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스타일별로도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두께별로 구분이 됐을 때 이 각각은 같은 글꼴이지만 두께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다 객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지금 7개의 구성원이 있는 그런 폰트 패밀리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뭐 게러몬드 같은 글꼴이 있어요. 근데 게러몬드는 지금 3개의 폰트 패밀리가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 그리고 레귤러 이탈릭, 그리고 가라몬드 볼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항상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폰트가 특히 그런데 같은 폰트 패밀리여도, 그러니까 폰트 패밀리를 구성하는 거는 개발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개발된 정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폰트 패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만 개발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똑같은 게러몬드라도 역사적으로 게러몬드가 디자인된 이후에 이거를 새롭게 리디자인하고 리파인하고 배포하는 디지털 폰트 파운더리들이 만들어내는 폰트 패밀리에 따라서 이게 구성원들, 형태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입니다. 우리는 대문자, 소문자라는 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영문, 그러니까 영문 알파벳, 로만 알파벳에는 대문자랑 소문자의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원래 로만 알파벳에서 그 쓸 때는 대문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문자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그리고 문장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대문자는 다소 크기가 높이가 일정하고 그리고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인쇄술이 개발이 되면서도 발전하면서 이제 소문자를 이제 문장 안에서 쓰는 문화가 정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 나팔자 시대 때 활판통이 이런 형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랍 안에 그 나팔자들이 이렇게 다 꽂혀 있는데 종류별로 그래서 이 서랍에는 길산스라는 폰트 글꼴에 20포인트 크기 줄을 가진 어퍼케이스 Q에서 Z, QRX, OPQRSTU 이런 순서대로 해서 Z까지 Q에서 Z까지 있고 밑에는 로어케이스 A부터 Z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활판을 이제 배치하는 순서들이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문자는 위쪽 서랍에 넣고 같은 글꼴일 때 소문자는 아래 서랍에 넣고 그래서 윗칸에 있는 거를 어퍼케이스 밑에 있는 거를 로어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국식 표현으로 우리가 캐피탈이라는 말이 대문자를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말이 더 익숙하긴 하죠. 근데 타이포그래피 용어로는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가 더 많이 쓰이는 그냥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꼴별로, 크기별로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서랍마다 다 정리가 돼 있죠. 인쇄소에 그러니까 지금의 인쇄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과거에 활판 인쇄를 하는 인쇄소에 가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굵기와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글자를 이제 폰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두께마다 달라졌을 때, 그 스타일마다 달라졌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다 묶어서 하나의 폰트 패밀리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활자 스타일에서 두께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나 미디엄을 중심으로 그거보다 조금 얇으면 라이트, 두꺼우면 볼드, 더 두꺼우면 블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레귤러보다 두꺼운 걸 미디엄, 미디엄보다 두꺼운 걸 볼드 이렇게 하는 구분하는 그런 폰트 패밀리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결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또는 이렇게 라이트, 레귤러, 미디엄, 볼드, 블랙 이런 위계 구조 사이에 엑스트라 아니면 울트라 이런 말들을 넣어서 레귤러보다 얇은 울트라 레귤러 이런 건 없는데 레귤러는 항상 중간 0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라이트보다 더 얇은 것을 엑스트라 라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울트라 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얇은 글자 두께를 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볼드보다 더 두꺼운 거를 엑스트라 블랙, 엑스트라 볼드, 울트라 볼드, 그리고 그거보다 두꺼우면 블랙, 거기다 엑스트라 붙여서 더 두꺼운 것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서 두께를 간격을 차이를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폰트 패밀리 범주가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넓어지고 우리가 디자인할 때 글꼴을 선택하는 폰트를 선택하는 초이스도 선택권도 굉장히 많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가 큰 대가족을 가진 폰트 패밀리 그 구성원이 많은 폰트 패밀리를 쓸수록 우리가 디자인하는데 좀 더 용이한 그런 환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thin, light, denim, light, 데님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귤러나 미디엄을 중심으로 해서 얇아지고 두꺼워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얘기할 건데 지금처럼 이런 뭐 그래픽적인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형태적인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중에는 그러니까 장평이 가로 너비가 좁은 경우가 있고 넓은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 로만체 그러니까 레귤러한 사이즈의 비율을 가진 중간 비중을 가진 비율을 가진 글꼴에서 이제
넓혀진 글꼴의 형태나 좁혀진 글꼴의 형태를 쓰고 싶은데 그때 이제 워드 프로세스나 프로그램 상에 있는 그런 장평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장체 아니면 단체라고 해서 지금 컨덴스드가 단체고요. 익스텐디드가 장체입니다. 지금 단어가 바뀌어 있는데 컨덴스드 된 서체인지 아니면은 익스텐디드 되어 있는 그 서체인지 그 형태의 스타일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두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컨덴스드와 익스텐디드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한눈에 폰트 패밀리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레귤러를 중심으로 미디움, 볼드, 헤비, 블랙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익스텐디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컨덴스드로 갈 것인가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선택권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용어는요, 이탈릭과 오블리크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글자꼴을 이제 이탈릭 또는 오블리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알아놓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릭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15, 16세기 사이에 그 인본주의적 글자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팽글시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팽글시에서 유래한 그런 자유로운 필기체 형태에서 유래해서 디자인된 그런 글꼴을 이탈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유래했으니까 이탈릭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근데 이탈릭은 이제 셰리프 글꼴에서 사용이 되고 오블리크라는 말은 산세리프 글꼴에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팽글시라는 게 셰리프라는 것이 팽글리시를 쓸 때 아니면 글자를 깎아낼 때 그때 생기는 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적인 그리고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주의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블리크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오블리크라는 거는 기울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울임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산세리프체, 유니버스나 헬베티카 뭐 이런 산세리프 계열에서는 이탈릭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죠. 이탈릭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블리크라는 말을 써야 되고 기울임체죠. 그리고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면 이렇게 기울임체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글자를 기울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탈릭이나 기울임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기울여진 형태를 글꼴을 쓰다 보면 글자체가 이렇게 획의 두께나 아니면 비율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기능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오블리크로 디자인되어 있는 이런 글꼴을 선택을 해서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니버스라는 글꼴에 레귤러, 볼드, 블랙 이런 식으로 두께별로도 되어 있고 익스텐디드, 오블리크 그리고 컨덴스드, 오블리크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컨덴스드 그리고 두께 개념하고 또 확장돼서 익스텐디드에서도 오블리크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컨덴스드에서도 오블리크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이게 계속 중첩돼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폰트 패밀리의 이렇게 확장 형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탈릭에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두께별로 두꺼워지면서도 이제 이탈릭이라고 오블리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탈릭에서는 특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상에서 강제로 기울음을 하면 오블리크보다 더 어색한 형태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이탈릭은 애초에 필기체 같은 그런 자유로운 곡선에 의해서 디자인되어 있는 글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되어 있는 그 이탈릭, 그 페이크 이탈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짜 이탈릭체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숫자가 있는데요. 숫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구분을 하면 모던 스타일 숫자하고 올드 스타일 숫자, 모던 스타일 피규어스, 올드 스타일 피규어스가 있는데 모던 스타일은
non-lining figure라고 하기도 하고 텍스트 피규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영어의 경우에 대문자 높이에 맞춰져서 숫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던 스타일 숫자에 매우 익숙하죠. 이런 형태들이 익숙한데 가끔 아래처럼 올드 스타일 숫자를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삐쭉삐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문자에서 디센더와 어센더가 있는 것처럼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무게중심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 있는 이런 글자를 올드 스타일 숫자라고 하는데 용법에 따라서도 올드 스타일 숫자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영문일 경우에 로만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장 안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소문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문장 안에 모던 스타일 숫자가 들어있으면 대문자처럼 크게 보이니까 전체적인 글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드 스타일 숫자를 가 따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약자로 OST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높이와 베이스라인의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올드 스타일의 숫자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스몰 캐피탈스, 그래서 작은 대문자라는 글자인데요. 작은 대문자라는 거는 소문자 높이, 엑사이트와 키가 같은 대문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문자는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의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문자는 더 높게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소문자의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글줄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문자가 특정한 문구나 아니면 어떤 용어들을 강조할 때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글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 대문자로 써야 되는 용법을 지켜야 할 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제기구 아니면 BC 기원전 A 아니면 기원 후 BC AD 이런 표현을 할 때 FM AM 이런 것들이,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대문자로 쓰여져야 할 때 문법적으로 그럴 때 스몰 캐피탈로 부르고 약자로 SC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이제 문장 부호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벳과 어떤 뜻을 가진 어떤 문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타이포그래피에서 문장 부호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부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문장 부호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처음에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콜론이죠. 저 점이 두 개 찍혀 있는 거는, 그리고 점과 쉼표 같은 게 찍혀 있는 거는 세미콜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따옴표 마크, 따옴표라고 하는 것들, 인용구를 쓸 때는 쿼테이션, 그리고 쿼테이션 중에 하나만 있는 거는 싱글 쿼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쿼테이션하고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이 프라임 표시예요. 그래서 프라임 표시는 용법이 다르죠. 근데 타이핑을 하다 보면 쿼테이션 대신에 프라임, 더블 프라임이나 싱글 프라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프라임은 이제 초 표시를 하거나 분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인치 표시를 하거나 이럴 때 프라임을 쓰는 것이고, 인용구에는 저 쉼표 두 개가 붙은 것 같은 저 이러한 모양의 쿼테이션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쉼표가 있고 이 쉼표 모양이 하나 들어가면 이제 영어 문법에서 어퍼스트로피가 되기도 하고 마침표, 쉼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음자, 합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리거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리거처, 합자는 활판 인쇄 때에서도 활판 인쇄 시절에서도 많이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글꼴들이 자동으로 이런 합자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FB가 만났을 때 이것들이 자간을 이렇게 좁히거나 아니면 단어 이제 문자의 형태적인 특성 때문에 이 B와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F하고의 획이 만나는 부분에서 어색하게 이렇게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조금 어색한 형태들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그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양을 이어서 F와 B 아니면은 F와 F가 만났을 때 그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각각의 디자인들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 J의 저 점이 F와 만났을 때 F의 저 끝 획, 동그란 획
하고 어색한 공간을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줘서 좀 더 시각적으로 미려한 형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장 부호이기도 하고 이 엔드 표시인 이런 형태가 있죠. 이거는 이름이 앰퍼샌드예요. 그래서 앰퍼샌드라는 말의 뜻이 이제 라틴어에서 ET라는 알파벳 조합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T를 리거처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엔드 표시 앰퍼샌드의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엔드 뭐뭐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앰퍼샌드가. 그래서 이것의 형태 이름은 앰퍼샌드이고 형태적인 유래는 ET 라틴어의 ET가 end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ET가 합자로 처리가 되면서 이러한 형태가 됐고 디자인이 이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글꼴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들이 생겨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배웠죠.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리뷰를 해보면 가독성과 판독성을 구분하는 방법, 그 개념적인 차이, 그리고 글자체와 글꼴이라는 뜻, 타입페이스, 레터폼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그리고 글자 가족, 폰트 패밀리와 폰트라는 용어적인 특징, 그리고 그 배경, 어떤 식으로 폰트 패밀리가 형성이 되는가 그런 것들. 그래서 폰트 패밀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글자 가족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적인 형태군에서 굵기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를 우리가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이제 컨덴스드, 그리고 익스텐디드 글꼴, 그리고 오블리크나 이탈릭을 구분해서 쓰는 방법. 셰리프 체일 때는 이탈릭, 그리고 산셰리프 체일 때는 오블리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쓴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모던 스타일, 올드 스타일 숫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던 스타일 숫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용법들, 그리고 작은 대문자라는 것, 그리고 문장 부호의 각각의 이름들, 그 이름들이 있다는 것들도 알았고, 그리고 이음자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떤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음자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앰퍼샌드라는 문장 부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용어들은 아주 타이포그래피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적인 용어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글자의 형태에서 가지고 있는 용어들, 그리고 각각이 이제 글자를 해부해 봤을 때 글자가 구성이 되는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운용되면서 자간 행간들이 조절이 되면서 또 그 사이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차차 하나씩 살펴볼 거고, 특히 다음 시간에는 글꼴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구조 안에서 특히 로만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구조 안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포그래피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